이번 주에 미국 의회에서 조금 이상한 법안 하나가 다시 올라왔죠. 이름은 페리티 액트, 우리말로 풀면은 암호화폐 세금 현대화 법안인데요. 이 표면을 보면 진짜 좋은 법안처럼 보입니다. 28만원 미만의 코인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말 그대로 커피 한 잔 정도는 그냥 코인으로 사더라도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 보이죠. 근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법안 얘기가 나온 지 상당히 됐는데 정작 코인 가격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고, 비트코인도 리플도 전부 다 조용했어요. 호재라고 하면서 왜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들 끝까지 한번 풀어드려 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호재는 아닙니다. 호재이긴 한데 거의 한 가지 진영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채널들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미국 의회가 코인 세금 면제 법안 발의했다. 호재다. 비트코인 좋다. 리플 좋다. 그냥 다 좋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법안 원문을 한 줄만 더 읽어보셔도 정말 이상한 게 하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면세 대상이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느냐? 영어로 Regulated Payment Stablecoin, 한국말로 규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정한 달러 연동 코인만 세금 면제해주겠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잠시만요. 이 스테이블코인이 뭐냐? 가격이 1달러에 딱 고정된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처럼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요. 항상 1달러 근처에 머물고 있는 코인이요. 근데 이게 면세 대상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요, 면세 대상에서 빠졌다는 뜻입니다. 28만원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했을 때 세금 그대로 내야 됩니다. 이건 미국 매체 코인데스크하고 더스트리트가 모두 보도한 내용이에요. 비트코인 진영은 지금 발끈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에서는 미국의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면세 조항을 일부러 뺐다, 이런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런 의혹 부분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 한쪽 매체 주장이라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만 짚어두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되죠. 비트코인이 빠졌으면 누가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규제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 있는 진영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정부 인증을 받을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스테이블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이 만든 RLUSD예요. RLUSD는 리플 회사가 직접 만든 달러 연동 코인인데요. 2024년 12월에 나왔고 지금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출시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미 미국의 규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 세 번째로 가장 커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니 그래서 그게 XRP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잘 들어주세요. RLUSD는 두 개의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죠. 한 개는 이더리움, 다른 한 개는 리플 레저인데요. 리플 레저는 XRP라는 코인이 움직이는 그 네트워크 자체를 뜻합니다. 근데 여기 결정적인 메커니즘이 하나 있는데, 리플 레저 위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그 거래의 수수료로서 XRP가 일부 소각이 됩니다. 여기서 소각이라는 거는 그냥 영원히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 매체 247 월스트리트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리플 공식 문서로 100% 검증된 건 아닙니다. 다만 리플 레저 자체가 모든 거래의 수수료로서 XRP를 일부 소각하는 구조라는 거, 이거는 오래된 사실이에요. 즉 지금 RLUSD 결제가 늘어나면요, 리플 레저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요, XRP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코인은 공급이 줄면 자연스럽게 가격에 압력이 생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이 조금 보이시겠죠? 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28만원 이하 결제는 세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제대로 높아지겠죠. 그 결제 수단으로 RLUSD가 쓰인다. 그 거래는 상당 부분 리플 레저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XRP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정리드리자면 이런 사슬이에요. 법안 통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증가, RLUSD 사용 증가, 리플 레저 트래픽 증가, XRP 소각 증가, 그리고 공급 감소까지도, 이런 흐름이 바로 다른 채널들이 짚지 않는 진짜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너무 멀리 보시면 추측이 되니까 근거가 분명한 흐름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페리티 액트는 아직까지 정식 통과가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 발의된 상태고요. 가장 최신 버전이 지난주 5월 20일, 이때 다시 수정돼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미국 국세청이 면세 도입 효과를 먼저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이게 곧장 통과가 아니라 조사 단계를 한번 거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가준다면요, 2026년 하반기 국세청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7년 이때 실제 시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RLUSD가 본격적으로 적용받게 될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들도 2027년부터 발효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일정이 거의 겹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겠고 법안 자체가 또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큰 방향성들, 그러니까 규제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결제 시장 재편이라는 흐름들은 이미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정해져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인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기관들은 이미 이 방향성을 알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리플 레저 위에 올라와 있는 토크나 자산 규모가 올해 초에 약 1조 4천억 원 수준에서 지금 3조 2천억 수준까지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프랭클린 템플턴, 아비바, 온도 파이낸스 같은 이런 대형 기관들이 이미 리플 레저 위에 자산을 올렸습니다. 4월달에 리플의 기관용 서비스인 리플 프라임이 미국 신용평가사 크롤에서 BBB 투자 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보수적인 큰돈들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뜻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페리티 액트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있을 때요. 지금 기관들은 이미 인프라를 깔아두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은 이 페리티 액트는 모든 코인에 좋은 호재가 아니라 규제 스테이블 코인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혜를 구조적으로 가장 크게 받는 게 바로 RLUSD, 그리고 그 RLUSD가 돌아가는 리플 레저, 결국에 XRP라는 사실이죠. 가격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 이유들, 이런 구조를 시장이 아직까지 전부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고, 다음 영상에선 국세청 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RLUSD랑 XRP 가격에 어떤 신호로 나타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끝낼게요. 만약에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돼서 28만 원 이하 결제가 진짜 세금 없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때 어떤 코인을 매수해서 지갑에 들고 계시겠습니까? 자유롭게 영상 하단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 알트코인 시장의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는요, 움직임 자체가 빠르게 나오고 순간적인 급등이 나와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빠르게 하락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게 지금 알트 시장입니다. 이런 알트 장세에서 새벽에도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표가를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대응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못 팔고 타점 놓치는 경우들 자주 발생을 하고는 하는데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알트 단기 타점에 대해서는 목표가에 걸어두시는 방향성으로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일을 하시거나 주무시거나 또 무언가를 하실 때 계속해서 쳐다보고 긴장하는 매매 방식보다는 효율적으로 차라리 목표가에 걸어두시고 내가 신경보다는 건강한 매매 습관들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리기 때문이겠습니다. 지금 유독 리플 코인에서 매일매일 좋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관 들어왔다, 파트너십 했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했다. 근데 정작 XRP 가격은 1,900원, 2,000원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어제도 지난주도 그 전주도 전부 다 비슷한 자리를 기록 중에 있는데 뭐 잠깐 올라왔자 2,100원, 2,200원 라인입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의심이 되겠죠. 아니 이게 진짜 호재가 맞는 거냐? 우리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 당연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슈가 그 의문의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리플이 EDX라는 거래소랑 손잡았다는 뉴스가 나왔죠. 보통 같았으면 또 기관 파트너십이네 이러고 넘어갈 만한데요. 근데 한꺼풀만 벗겨서 보시면 이상한 게 보여요. EDX라는 거래소가요, XRP를 거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리플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답하시려면 먼저 EDX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번 이슈의 진짜 출발점인데, EDX 마켓은 2022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관 전용 코인 거래소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같은 이런 큰돈 굴리는 곳들만 들어가는 거래소고,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은 누가 이 거래소를 만들었냐부터 시작이 돼요. 이 거래소를 만든 회사들 명단이 상당히 살벌한데요. 찰스 슈왑, 피델리티, 시타델 시큐리티즈, 세코이아 캐피털, 패러다임, 버트 파이낸셜. 이름 하나하나가 미국 금융계의 강력한 거물들입니다. 슈왑이랑 피델리티요,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가장 큰 증권사 중에 두 곳이고요. 시타델이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임스탑 사태 때 개미들 반대편에 섰던 그 시타델 말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월가 자체가 모여가지고 만든 코인 거래소인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더 깊어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에 리플이 프라임 브로커리지로 들어갔고요.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자면 기관 손님들이 거래할 때 돈 빌려주고 결제 처리해주고 담보 관리해주는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입니다. 리플이 그 역할을 맡겠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EDX에서는 XRP가 거래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EDX에서 거래되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까지 이 4가지 종목이 전부입니다. XRP는 명단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리플은 왜 들어갔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그림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시면은 리플은 자리 선점을 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미국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의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이 통과만 되주면요, XRP 리플 같은 코인이 미국 기관 거래소에 정식으로 상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때 가서 부랴부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미리 자리를 잡아두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즉 길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갈 위치를 미리 선점해 놓는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해석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일반 파트너십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다만 근거가 있죠. 리플은 작년에 1조 7천억 원 규모로 히든로드라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진거래용 자금으로 2,800억 원 규모 채무 한도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 돈을 쓰면서까지도 기관 인프라를 깔고 있다는 건요, 단순 파트너십 그 이상의 큰 그림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 발표에는 더욱더 중요한 알맹이가 한 줄씩 슬쩍 숨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사가 그냥 지나친 부분이죠. 앞으로 RLUSD라는 코인을 EDX에서 결제용으로 쓰겠다는 계획이고, RLUSD가 뭐냐? 리플이 직접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인데요. 1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1,400원 정도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 영어로 USDT입니다. 시가총액이 250조 원을 훌쩍 넘은 상황인데요. 근데 리플은 자기들이 만든 RLUSD를 월스트리트가 만든 그 EDX 거래소에 결제 표준으로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요. RLUSD는 리플 레저 위에서 굴러가죠. 리플 레저는 XRP가 사는 블록체인 망입니다. RLUSD가 기관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면 쓸수록 이 망의 사용량 자체가 같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망을 쓸 때마다 XRP가 수수료로서 조금씩 사용되고요. 즉 RLUSD가 커지면은 XRP도 같이 수혜를 보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질문 하나가 남겠죠. 이렇게 좋은 그림인데 왜 가격은 안 움직일까요? 지금 XRP 가격이 1,900원대, 2,000원대에서 한 달 가까이 횡보 중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28, 공포 구간이죠. 그 정답은 단순합니다. 인프라성 호재들은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안 돼요. 도로를 깐다라고 해가지고 차가 바로 달리는 게 아니죠. 차가 실제로 그 위를 다녀야지 가격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도로를 까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들이 시도일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분기에 XRP ETF 지분을 줄였죠. 단기 매도 압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동시에 리플은 인프라에 수천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매도자랑 중장기 빌더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간이라는 건데, 보통 이런 구간들을 매집 구간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짚어드려 보자면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의 큰 변곡점은 두 가지 사건이 겹치는 순간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클래리티 법안의 의회 통과. 이게 된다면 EDX 같은 기관 거래소들이 XRP를 정식 상장할 명분이 생기겠고, 또 다른 한 가지는 RLUSD가 EDX에 실제로 통합된다는 공식 발표입니다. 이 둘 중에 한 개만 현실화되더라도 지금 시장은 그동안 쌓인 인프라성 호재를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국에 리플은 지금 XRP를 펌핑하는 게 아니라 XRP가 들어갈 자리를 깔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월스트리트가 만든 EDX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RLUSD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그림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가 거의 다 깔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동차에 시동을 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언제쯤 통과될 수 있는지 같이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흘러가는 방향성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시장의 원리입니다. 이 시장의 원리를 내가 깨고 싶고 억지로 다른 방향으로 틀고 싶어도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쉽게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리플이 좋은 시기라면요, 또 그렇게 생각된다면 리플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알트 시장이 좋은 시점이고 또 좋은 분위기라면 알트 시장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현재 리플 XRP가 상승을 못하고 있고 다른 시장 대비했을 때 힘을 못 쓰고 있는 거, 이거 사실이라고 했을 때 너무 리플에만 집중을 하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게 되면은 결국에 진짜 리플에 신경을 쓰고 힘을 써야 될 시기에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리플 안 좋은 거 사실이지만요, 알트 시장 자체가 좋으시다면 차라리 알트에 신경 쓰시고 리플 평단을 낮춰놓는 이런 방향성을 잡으셔도 충분히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변화 하나가 전 세계 돈의 흐름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외신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이 위기 신호 한복판에서 갑작스럽게 리플 XRP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 일본이 흔들리는 거랑 리플이 무슨 상관이냐, 이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실 텐데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자료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까 이 둘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가 돈을 빌릴 때 갚아야 되는 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숫자가 이번 주 들어가지고 2.6%에서 2.7%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역사적인 패턴이라는 게 정말 핵심인데요.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사실상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싸게 빌려주는 나라였습니다. 이자가 거의 제로 금리였었죠. 그래서 전 세계 큰손들이 일본에 와서 엔화로서 싸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미국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코인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쉽게 풀면은 일본에서 싸게 빌려서 다른 데서 비싸게 굴리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규모가 얼마나 되냐? 수천조 원 단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일본의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면 그 돈을 빌렸던 사람들 입장에서 비용이 확 늘어나죠. 옛날에 거의 공짜로 빌렸던 돈이 이제는 갚을 때 적지 않은 이자를 같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갖고 있던 자산들 전부 팔아야 되겠죠. 미국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그동안 사뒀던 코인도 일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거대 기관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까지가 사실 부분이고요. 이런 거대한 자금 이동이 실제로 시작되면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돈이 한꺼번에 폭주할 때 기존의 은행망은 결제가 지연되고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해외 송금하면 몇 날 며칠씩 걸리죠. 근데 그게 평상시 얘기인 거고, 또 위기 상황에서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이크 클레이버라는 금융 전략가가 한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이런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됐을 때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대형 금융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결제 수단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빠르고 그리고 어느 한 나라의 통화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자산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산으로서 이번에 지목당한 게 바로 리플 XRP였습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 역캐리 트레이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서 왜 하필 XRP였느냐? 이건 단순하게 빠르고 저렴하다는 얘기랑은 조금 다른 결입니다. XRP는 3초에서 5초 안에 국경을 넘어가지고 결제가 끝나죠. 그리고 은행 영업시간이랑 상관없이 24시간 돌아가죠. 즉 시장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시장 자금이 폭주할 때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결제 인프라라는 겁니다. 이건 누군가의 주장 정도가 아니라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아, 좋다. 기술은 그렇다 치자. 그러면 기관들이 진짜로 움직이고 있냐? 여기서 조금 서늘한 부분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이미 XRP 현물 ETF가 출시됐죠. ETF라는 거는 일반 투자자도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약 5천만 명의 증권 고객들에게 XRP ETF 라인업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블랙록도 역시 디지털 자산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안까지도 통과되면서 XRP가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상당 부분 열린 상황입니다.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본에서 이자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돈이 강제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움직일 때 기존 은행망은 한계가 있고요.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자산으로 XRP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그 XRP가 이미 제도권에서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 이게 지금 외신에서 조각조각 나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퍼즐이 너무 잘 맞아들어가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 하나일 뿐인 거고, 모든 일이 이것대로 진행된다, 이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본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청산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도 있고요. 많은 분석가분들께서 이 시나리오에 왜 무게를 두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은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요. XRP ETF는 실제로 출시가 된 상황에서 거대 자산 운용사들의 움직임도 실제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추측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들이 한 가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디까지 오르는지를 매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숫자가 더 가파르게 오를수록 글로벌 자산시장의 변동성도 같이 커질 가능성이 높겠고,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XRP도 양방향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무작정 매수보다는 분할로서 접근을 하시되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를 그냥 가격 오르길 기대하는 코인이 아니라요,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보는 관점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시기예요. 이게 일본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게 되면서 전 세계 자산들이 흔들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XRP는 빠른 결제 인프라, 그리고 이미 마련된 제도권 진입 통로라는
다른 코인에는 없는 두 가지 조건들을 동시에 갖춘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큰돈, 과연 어디에서부터 XRP로 흘러들어오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너무 좋아하고 또 집착하시면 더 힘들어지는 시장도 맞습니다. 리플이 최근에 상승했다가 3,000원, 4,000원, 5,000원까지 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너무 목표 타점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시고요. 또 리플은 당연히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좋은 시장의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시장을 말씀드릴까요? 리플이 최근에 1,800원까지 하락했다가 2,300원까지 상승했다라고 봤을 때 그 상승폭 자체가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평단가가 높고 리플은 당연히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플 정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차라리 리플 시장이 안 좋다면은 리플의 평균 단가를 낮추고 차라리 체계적으로 모아나가는데 오히려 신경을 쓰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욕심보다는요. 앞으로의 반등에 대한 시장 준비 이런 것들을 미리 해놓는 게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800원, 1,900원 라인에서 매수했던 물량들 2,2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오면서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저점 타점, 고점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죠. 근데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를 해버렸는데요. 시간단 9명이 만장일치로 머스크가 아닌 알트만 손을 들어줬었고 그것도 2시간도 안 돼서입니다. 도지코인 차트는 이 뉴스가 나오고 잠깐 출렁였었는데 진짜 이상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머스크가 패배한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도지코인 안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흐름들이 조용히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머스크가 원래 오픈 AI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자기 돈도 수백억 원을 넣었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에서 영리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머스크가 이게 처음에 약속을 깬 거라고 봤었는데 그래서 알트만 CEO랑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고 머스크의 핵심 주장은 딱 한 줄이에요. 인류 모두를 위해서 만든 자선단체의 돈을 알트만과 브룩만이 자기들 이득으로 빼갔다. 한국말로 하면 횡령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였었고 그러니까 결국에 사건의 진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다는 문제로서 일론 머스크가 져버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론 머스크의 패배, 도지코인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머스크가 이번에 X에 올린 글 한 줄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머스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순의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 항소라는 거는 더 위의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올리는 건데요. 근데 지금 미국의 구순의 항소법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가지 사건 처리하는데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머스크랑 알트만의 싸움 자체가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또 길면 1년 반까지도 계속된다는 뜻이겠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과연 머스크가 가만히 있을까요? 매일같이 X에서 알트만을 공격을 할 겁니다. 이번에 올린 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알트만이랑 브룩만이 자선단체 돈을 빼간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못을 박았어요. 여기서부터 도지코인 이야기가 진짜로 시작이 됩니다. 머스크가 X에서 시끄러워질수록 X 플랫폼의 사용자 활동은 점점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던 패턴들입니다. 그리고 X의 활동이 올라가면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X머니라는 결제 서비스의 사용자도 같이 늘어나겠죠. X머니는 지난 4월 달에 정식 베타를 시작을 했고 사용자가 6억 명입니다. 비자 카드 결제도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상 작은 은행 한 가지가 X 안에 들어간 셈이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도지 홀더들이 한번 크게 서운해진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X머니가 출시될 때 도지코인은 처음에 포함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많은 도지 홀더분들이 실망했습니다. 머스크가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까지 돌았었고 근데 이번에 이 오픈 AI 항소 소식과 같이 놓고 봤을 때 전혀 다른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동시에 4가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픈 AI랑 법적인 싸움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AI 회사 XAI랑 스페이스X를 합치는 작업이고요. 세 번째는 다음 달 6월로 예정된 스페이스X의 상장 그리고 네 번째는 엑스머니의 확장까지도 이걸 한 사람이 동시에 끌고 가려면은 일론 머스크는 기존 은행 시스템 바깥의 결제 수단이 점점 더 절실해질 겁니다. 이유가 뭐냐? 오픈 AI랑 싸우는 동안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 진영들과 계속해서 부딪힐 가능성이 크겠고 그리고 그 진영은 사실상 전통 금융과도 깊게 연결이 되어 있죠.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만의 결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도지코인의 자리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머스크가 영향력을 가진 자산 중에서 자기 한마디로 가장 빠르게 시장 가치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도지코인이죠. 비트코인은 너무 크고요.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머스크랑 직접적인 인연이 없습니다.
도지코인이 머스크가 사실상 얼굴 마담을 해온 유일한 코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머스크가 오픈 AI랑 길게 싸우는 동안에 도지코인의 전략적인 가치는 오히려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을 모아놓고 보시면요, 그렇게 읽히는 흐름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도지코인 안에서는 상당히 조용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지골의 지갑이라고 부르는 큰손들 5월 들어가지고 도지를 17조 원어치 넘게 들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하나가 통째로 도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가 하루에 일어난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지코인 가격은 지난주에 200일 이평선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기준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차트만 따로 떼어봐도요, 뭔가 시동이 걸리고 있다, 이런 신호가 분명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정리해드려보자면요, 일론 머스크가 항소를 통해서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오픈 AI랑 싸움을 계속해서 끌고 갈 겁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X에서 더 시끄러워질 거고요. X의 활동량, X머니 사용자들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 안에서 지금은 빠져있는 이 도지코인이 X머니 안에 결제 수단으로 추가될 가능성 점점 더 커지게 될 거고, 현재 머스크가 처한 전체 상황을 놓고 보시면은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이쪽이라는 겁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가격대까지 짚어드려 볼게요. 지금 도지코인은 한 개에 약 160원대 중반에 있습니다. 1차로 보셔야 될 저항선 190원 라인인데요. 이 선을 확실하게 뚫고 자리 잡는다, 그 다음 목표는 27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엑스머니 안에 도지코인이 공식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발표가 진짜로 나오게 되면은 지금 시장은 그 위로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런 흐름이 깨지는 시도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도지코인이 140원 아래로 다시 내려가서 자리 잡는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일단 한 박자 밀어두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건 일정입니다. 다음 달 6월에 이 스페이스X 상장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전후로 머스크의 항소장 제출 같은 오픈 AI 관련 일정들이 한 번씩 뉴스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도지코인 거래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시면요, 오늘 말씀드린 흐름들이 실제로 맞는 흐름인지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결국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소송에서 사실상 졌지만요, 그 패배가 오히려 1년이 넘는 미디어 전쟁에 시작이 되면서 도지코인의 전략적 가치를 조용히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지코인 큰손들은 이미 17조 원어치를 매집 중에 있고요. 차트는 중요한 저항선 바로 앞까지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머니 안에 도지코인이 들어갈 가능성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 진짜로 궁금해하셔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 엑스머니에 도지코인이 들어간다, 이런 발표가 진짜로 나오는 그날 우리는 어느 가격대에 들어가서 어느 가격에 나오셔야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가격대 시나리오들, 저항선과 지지선, 이 도지코인 가격대별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메이저 코인, 그리고 리플, 비트까지도 여러가지 코인과 그 코인을 부르는 호칭까지도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요, 한 가지 제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는 현금 비중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현금 비중이라는 중요한 종목은요, 시장 좋을 때는 그냥 괜히 들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무리하게 사용을 하게 되고, 시장 안 좋을 때는 막상 필요할 때 없어가지고 그때 사지 말고 더 들고 있을걸, 이런 후회를 만들게 되는 요소인데요. 하지만 필요할 때를 생각을 하고 잘 냅둬야지 현금 비중이 빛을 낸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하락해도 흔들리지 않는 매매 습관들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금 비중에 대해서 하나의 종목이다,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시장 자체가 쉬워지게 되실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